AI 기능 접목한 거 한번 써보니까 AI 기능 없으면 이제 못 쓰겠다는 거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 AI가 특이한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 서버라고 하면 AI가 표준이 되는 겁니다. AI가 뉴 노멀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1월에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도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캐펙스 모멘텀은 약해지고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김효식 팀장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혼돈의 미국 증시입니다. 네. 나스닥이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좀 좋은 성과를 냈다가 올해부터는 그래도 연초에까지 2월달까지도 괜찮았었는데 그랬었죠. 갑자기 분위기가 한 달 새에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왔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같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전력기기와 관련된 섹터에서도 뭔가 좀 혼란스러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효식 팀장님이 고대값도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해주시러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때요? 저는 올 상반기가 약간 미국 증시의 고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반기를 좀 잘 견뎌내고 나면 올 3분기경부터는 조금 다시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좀 투자 기회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짚어볼 텐데요.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 증시에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이 있었죠. 네. 이제 다들 익숙하시다시피 미국발 관세 폭탄이나 아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사실 미국의 일부 정보들은 밸류에이션이 좀 과다하기도 했었죠. 대표적으로 테슬라도 좀 고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지면서 특히 2024년에 아웃퍼폼했던 AI라는 전력 섹터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네. 근데 사실 이쪽의 업황 분위기 자체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꺾이고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시나리오를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반기에 미국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6에서 8월 중에 미국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국채 금리나 인플레이션이 하향 안정화되는 게 또 중요하고 관세 정책이 이제 완화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대부분 완화가 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 좀 부진했던 AI나 전력 섹터 중심으로 좀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 보고 있고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섹터들이 강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반기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이렇게 하락장의 진입이라기보다는 상승장 중에 있는 조정 정도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까 그 부채 한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이제 대표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셨지만 사실 이 부채 한도가 생각보다 중요한 이유가 트럼프 1, 2기 때도 그랬지만 2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력한 재정 정책을 예고를 많이 하셨잖아요. 가스랑 석유의 생산 확대, 이제 전력망 확충이라든지 감세 이런 것들이 다 엄청난 재정 지출을 동반하게 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알 수 있지만 사실 미국의 연방 정부 부채 한도, 법정 부채 한도는 22년 말에 이미 다 찼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의회에서 25년 1월 1일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시켜줬을 뿐인데 올해 1월부터 다시 부채 한도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국채 발행을 확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정 정책을 쓰려면 이런 행정명령들만 나올 게 아니고 실제로 돈을 갖다 부어줘야 되는데 국채 발행을 못 늘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재무부의 보유 현금으로 지금 연방정부 재정 지출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도 뉴스가 나온 게 보니까 그 미국의 의회 예산처 이런 데서 재무부 현금이 바닥나는 X데이트를 올해 6월에서 8월경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다시 또 확인을 해줬더라고요. 이 X데이트 이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되면 정말로 돈이 없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거겠죠. 미국 정부가 디폴트 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예산안이 통과 안 돼서 셧다운이 되는 거랑 예산안은 통과됐는데 진짜 돈이 없어서 디폴트 나는 거랑 완전히 결이 다른 거거든요.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안 돼서 디폴트가 난다 그러면 이제 정말 대형 사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위험 자산이 붕괴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저희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얼마 전이죠. 3월 중순에 보면 미국 민주당이 합의를 하면서 임시 예산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미국 정치권도 극단적인 디폴트까지는 바라지 않겠죠. 그래서 X데이트 이전에 극적으로 타결이 되는 모양새를 저희는 전망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서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막판까지 물고 뜯고 엄청나게 싸울 것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변동성은 어쩔 수 없다. 근데 어쨌든 셧다운, 디폴트까지는 안 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고 본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이제 뭐 가스 생산 확대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감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또 뭐 IRA 정책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하시는데 정책적인 우려도 있죠. 근데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작년 8월에도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IRA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거든요. 근데 올해 3월 10일에도 이번에는 공화당 하원 의원 21명이 3명이 더 늘어났네요. 21명이 IRA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건 사실 공화당 지역에 너무나도 많은 투자와 고용이 일어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미국의 주력 발전으로 자리 잡은 게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상 엎어버리는 건 쉽지 않다. 조항을 수정한다고 해도 아마 전기차 쪽에 거의 국한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히려 공화당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정책을 폐지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폐지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의원들이 있다는 거는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하반기에 다시 재정정책 모멘텀이 강해질 텐데 유럽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독일에서 개헌 투표가 통과가 됐죠. 뉴스로 접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독일은 사실 2차 대전 직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다 보니까 재정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통과된 게 어떤 내용이냐면 독일에는 부채 제동장치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로 제한하는 그 재정 준칙이 있었는데 요거를 무력화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국방비에는 부채 한도 적용을 예외해서 사실상 무한대로 늘릴 수 있게 열어놨고 도로와 전력망 등 인프라에도 5천억 유로의 별도 인프라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그 5천억 유로 중에서 또 1천억 유로가 뭐 전기차나 배터리, 풍력, 수소 같은 친환경 산업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 본격적으로 재정 정책을 쓰면서 미국이고 유럽이고 중국이고 이제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본격적인 국면에 돌입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돈을 풀기 시작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 이런 개헌 투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주가 반응이 좀 있었죠. 맞아요. 뭐 많이들 연초에. 아실 텐데 대표적으로 방산주였죠. 지금 보시는 차트 보시면 최근 1개월 독일 닥스 지수랑 여러 업체들의 주가가 나타낸 건데 최근 한 달 새에 가장 셌던 건 여기 라인메탈 독일의 대표적인 방산업체죠. 라인메탈 주가가 굉장히 강했는데 라인메탈뿐만 아니라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나 노르덱스 같은 업체들도 이제 흐름이 견고했는데 특히 이 노르덱스는 아마 많이들 모르실 텐데 독일의 풍력 터빈 전문 업체거든요. 아하. 얘가 작년에 이제 BEP 달성하고 올해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까 그 인프라 예산에 친환경 쪽 배정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노르덱스 같은 업체들도 조금 개선이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력 인프라 섹터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독일 전력 인프라 섹터가 단순히 정책 기대감만으로 올라왔던 건 아니죠. 이미 24년부터 독일 전력 인프라는 좀 랠리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번엔 한 1년 주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게 지멘스 에너지. 얘가 사실 라인메탈이 1년간 160% 오를 때 지멘스 에너지는 270% 가까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네요. 사실 지멘스 에너지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급망 붕괴 때문에 풍력 사업에서 적자가 엄청나서 주가가 몇 년 동안 바닥을 기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조정이 끝나고 이제 유럽에서도 전력망에 대한 그런 교체 수요라든지 그런 게 늘어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9월경부터 지멘스 에너지가 랠리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럽도 그냥 민간 섹터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이제 전력 설비의 수요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독일이 재정을 부어주기 시작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지표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마 요거는 많이들 뭐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유로스탯에서 이제 유럽의 발전기나 변압기 등 전력기기 생산자 물가를 뭐 미국처럼 제공을 해주거든요. 유럽의 전력기기 생산자 물가는 21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2022년에 에너지 대란 겪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최근까지도 계속 올라오다가 2025년 1월에 또 이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 업체들 탐방을 가봐도 유럽 쪽에 이제 이런 전력기기 물 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업황이 꺾이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럽 쪽이 이제 좀 이슈가 되면서 투자자분들 중에 유럽 주식 많이 포함하고 있는 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ETF들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국내 증시에 전력 인프라나 전력 설비 키워드를 갖고 있는 ETF가 총 7개가 있거든요. 7개 있는데 이 중에서 유럽 주식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코엑트랑 타이거 이제 그 키움 요 세 가지가 유럽 주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코엑트랑 타이거는 액티브 ETF예요. 그러니까 매니저가 자유롭게 종목 구성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제가 이 코엑트랑 타이거만 포트폴리오를 한번 찾아 봤는데 연초 대비 3월 중순에 포트폴리오에서 그 독일 종목들, 특히 유럽 종목들의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니저가 이게 정책 변화가 있다 보니까 유럽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독일 쪽으로.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AI와 그 다음에 전력산업 데이터를 보면서 업황이 정말 꺾이고 있는 것인가 한번 직접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25년에도 AI 산업의 캐펙스 모멘텀은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견고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며칠 전에도 TD 코엔 같은 데서 이제 보고서 나오면서 지난 6개월간 미국과 유럽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2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 리스를 취소했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취소한 물량을 이제 구글하고 메타가 그대로 다 가져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가 취소된 이유 중 하나가 원래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랑 진작에 협업을 해서 치고 나가고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를 인수하고 싶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픈 AI가 이제 홀로서기를 추진하면서 최근에 오픈 AI가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만 쓰고 있었는데 오라클 데이터 센터를 많이 바꾸겠다고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오픈 AI를 위해서 준비하였던 데이터 센터 계획을 좀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고 반대급부로 오라클 같은 경우에 지난 4분기 실적 보면 오라클 수주잔고가 전년 대비 62% 폭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 계속 매출의 성장률도 올라가고 수주도 강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갈등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정은 있었을지언정 전체 시장의 파이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이제 보고서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 10년간 거의 매달 이렇게 클라우드 캐펙스 트래커라고 해서 글로벌 상위 10개 클라우드 사업자의 합산 캐펙스 증가율 전망치를 매달 이렇게 보고서를 내거든요. 보시면 미국의 알파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 빅테크뿐만 아니라 중국의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업체들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2025년 캐펙스 증가율 추정치를 작년 11월에는 11%로 추정을 했었어요. 여기 당연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미포함되어 있었죠. 올해 3월 24일 며칠 전 보고서에서는 31%로 상향이 됐어요. 보고서 나올 때마다 11%에서 15%, 21%, 24%, 29%, 31% 계속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올해 전망치가요. 네, 그러니까 1월에 딥시크가 나온 이후에도 전망치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최근 추정치에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업계의 이 캐펙스 모멘텀은 약해지고 있지 않다.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것도 이제 3월 12일에 골드만삭스에서도 캐펙스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상향이 되고 있다. 모건 스탠리랑 비슷한 톤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미국 IB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니까 특히 이 IT 섹터는 대만 업체들의 동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대만 업체들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대만의 이제 대표적인 그 파운드리 업체 TSMC랑 서버, 노트북, 이제 ODM 업체들의 월별 매출을 보시면 이 와이어의 증가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이게 얘는 월별로 매출 주는데 전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이제 폭스콘도 최근에는 아이폰 조립만 하는 게 서버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도 올 1분기 AI 서버 매출이 와이어의 10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트래킹하는 대만 업체들, 뭐 한국 업체들 다 따져봐도 오더가 약해지고 있다. 그런 거는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국내 캐펙스를 조금 앞당겨서 더 확대할 계획을 좀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접하는 이런 데이터나 업체들의 동향에서는 아직 AI 산업의 캐펙스 모멘텀이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서가 좀 들어가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는 모르겠다. 아직은 그쵸. 없다. 확인을 내가 뭐 소문이 많고 뭐 어쨌다더라.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누가 저 남자랑 여자랑 사귀다가 헤어졌대. 근데 이제 헤어졌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진짜 헤어졌는지 이런 건 모르겠는 거죠. 막상 가서 진짜로 물어보면 방에서는 잘 지내고 있거나 뭐 이런. 아닌데 우리 오도 좋은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과연 누가 맞는 건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는 일단 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빅테크들의 이 캐펙스 모멘텀이 약해지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사실 이 세 업체가 클라우드 빅3였는데 오라클은 사실 쳐주지도 않았었잖아요. 그쵸. 최근에 오라클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거 보시면 원래 클라우드 이제 매출의 성장률이 3사 모두 다 이제 꺾이다가 2023년부터 AI를 도입하면서 잠깐 반등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24년 들어서는 다시 또 좀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수요가 약해졌다기보다는 데이터 센터 증설이 빨리빨리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오지 못하다 보니까 서비스를 더 제공하고 싶어도 제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는 매출의 성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캐펙스를 더 때려 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AI 도입이 선택이 아니게 된 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자기네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액을 AI를 포함한 거랑 포함하지 않은 걸 나눠서 주잖아요. 보시면 이 주황색 선이 AI를 포함하지 않은 애저의 매출 성장률인데 계속 떨어집니다. 고객들이 AI 기능 접목한 거 한번 써보니까 AI 기능 없으면 이제 못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컨센서스가 돼버렸다. 네,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도입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게 AI 하드웨어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요거 이제 글로벌 서버 시장 규모로 나타난 건데, 전체 서버에서 AI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23년 53%, 24년 67%, 25년에는 72%로 전망이 되거든요. AI가 특이한 게 아니고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라고 하면 AI가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뉴 노멀이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AI 반도체 칩 시장에서는 서서히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AI 반도체에서 유형별 점유율을 나타낸 건데, 여기 GPU가 엔비디아인 거죠. 곧. 네. 이제 GPU가 엔비디아고 ASIC이 이제 중형 반도체인데 뭐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애들이 하는 거죠. 보시면 25년, 26년까지는 이 GPU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27년부터는 이 ASIC 주문형 반도체 진영의 점유율이 좀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브로드컴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원래 얘네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3개사가 주요 이제 ASIC 고객이었는데, 이 외에도 추가로 4개의 고객사와 이제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사실 빅테크들 입장에서도 엔비디아 GPU에 너무 의존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협상률이 떨어지니까요. 캐펙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자체 개발하는 이런 ASIC 반도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비디아도 계속 좋겠지만 이 ASIC 진영의 약진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엔비디아 GTC 2025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잠깐 살펴보면 네. 앞으로 어떤 게 진짜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로보틱스랑 올해 최초로 양자의 날을 개최를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 산업은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다음 격전지는 피지컬 AI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면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뜻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그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이제 학습시켜서 이제 했던 건데, 그게 이미 대부분 이제 데이터를 다 학습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AI가 더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를 뻗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 세계를 뻗어나가서 카메라로 보고 초음파 센서 같은 걸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하면 사실 무궁무진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나 자율주행이 늘어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모니터에서 사용하는 대형 언어 모델이랑 자율주행이나 뭐 공장에서 용접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이게 결이 완전히 다른 게, 저희가 대형 언어 모델 쓸 때 뭐 GPT나 그록 같은 거 쓸 때 정확도가 70%, 80%에서 사실 상관없거든요. 사람 죽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컨대 자율주행이다, 완성도가 예컨대 뭐 99%다, 충분히 훌륭한데 1% 확률로 사고 나서 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피지컬 AI가 정말 상용화가 되려면 99% 완성도가 아니고 식스 시그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99.9997%의 완성도, 그 정도까지 완성도가 올라가야만 이 피지컬 AI가 진짜로 상용화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현실 세계 데이터를 끊임없이 수집해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가상의 데이터로만, 이제 합성 데이터로만 학습하면 사전에 설정한 변수들은 되는데, 사실 현실 세계란 거는 끊임없이 새로운 변수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현실 세계 데이터를 계속 수집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아마 데이터 센터도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용량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AI 산업이 이 현실 세계를 뻗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도 간단한 데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국엔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요 차트는 뭐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전 세계 주요국의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 추이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산 인구가 비중도 감소하고 절대 숫자도 감소합니다.
특히 여기 회색선 보이시나요? 이거 네. 회색선 한국이거든요. 위에 이 분홍색 선 이거 중국입니다. 예. 특히 아시아 신흥국 제조업들의 생산 인구 감소가 가파른 상황인데 경제 성장이 지속되려면 노동 투입이 증가해야 되는데 노동 투입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인당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인당 생산성을 올리는 키는 결국은 피지컬 AI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AI 산업을 제패하는 국가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꿀을 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고 중국이고 유럽이고 놓치기 싫은 거죠. AI 산업에 대한 캐펙스는 거의 뭐 전쟁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양자 컴퓨팅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양자 컴퓨팅. 사실 양자 컴퓨팅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아무리 자료를 봐도 0과 1이 공존한 상태란 게 사실 관념적인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걸 이해했다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죠. 양자역학을 이해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했다는 증거예요. 아,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쨌든 저희 투자자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 양자 컴퓨팅이 흔히 말하는 무어의 법칙이 지금 약해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반도체 성능 개선이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사실 지금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양자 칩을 개발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구글이 윌로우 칩을 공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나 AWS 등도 다 자체적인 양자 컴퓨팅 칩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 양자 컴퓨팅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적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좀 적용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양자 컴퓨팅 솔직히 누가 짱이 될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판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거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 주가는 좀 빠졌는데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주가가 호들갑을 떠는 거든지 아니면은 이제 또 다시 반등하든지 뭐 이럴 것 같은 예견한 건지 뭐 이런 거 상황일 것 같은데 업황 점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